자, 우리 지난 시간에 그 4강, 채권의 발생, 그 다음에 물권의 취득과 관련돼서 했던 이야기 잠깐 정리를 합시다. 그쪽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채권, 그 다음에 물권, 여기에 대한 기초 개념을 배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지난 시간 복습 내용 보면, 복습을 보면은 4강째에서 배웠던 내용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 채권이라는 개념과 물권의 개념이에요. 우리 공부할 때 뭐 그림 그리는 사람, 그걸 가지고 일정한 행위를 요구한다, 이런 개념을 썼는데, 이걸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 이 채권이라는 개념은 계약의 내용을, 계약상에 있는 내용, 계약상의 내용에 따라서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거다. 이렇게 뭐뭐 해달라 라고 요구하는 권리, 이 권리를 채권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추상적인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권리는 아니에요. 구체적인 권리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오늘 지금 그 권리가 생겼느냐 라고 할 때, 그 권리를 오늘 생겼는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느냐와 그 권리를 가졌는데 아직은 행사할 수 없느냐, 이게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채권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지금 기초 단계에서는 이렇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다, 이런 정도만 아시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요구한다는 말은 청구한다는 말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채권의 본질은 청구권이에요. 그 청구권이라는 말은 무엇을 요구하고 청구한다는 그 개념이 이제 채권 속에 들어가는 건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할 때는 이렇게 그림 그리려는 사람, 예컨대 병이라는 자가 화가였고 여기에 대해서 갑이 그림을 그려달라, 이제 초상화를 그려달라 라고 그려주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돈 주고 그림 그린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이 그림을 그려달라라고 요구하는 것은 이 계약에서 나오는 거죠. 계약에서 나오는 거예요. 계약상 이것이 발생을 하는 거고, 이 갑이라는 자가 병이 그림을 그려, 내 초상화를 예쁘고 뽀사시하게 그려달라고 요구할 때 갑은 병에게만 요구를 하지, 옆에 있는 뭐 A라는 다른 사람에게 너는 왜 안 그리느냐 이렇게 요구할 수 없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채권이라는 개념은 계약의 당사자 상호간에 맞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채권의 특성은 계약의 당사자인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하는 권리로서, 이것은 뭐 우리 이제 정규 교과서는 이걸 대인권이라고 불러요. 대인권이라고 부르는데, 서로가 이 관계를 맺게 되면 갑의 입장에서는 병에게 계약 내용대로 그림을 그려라 라고 한다면 병은 그림을 그려줄 의무를 부담하는 그런 형태가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강의 중간에 채권행위, 물권행위 배울 때 이것이 의무부담행위냐 처분행위냐를 배울 때 같이 연결이 되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 이 그림을 그려라라고 요구하는 이 권리를 갖고 있는 것이 이제 이쪽에서 입장에는 채권이죠. 그리고 이 채권이라는 개념은 제가 또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은, 이 사람이 그림을 그리다가 자기를 바꿀 수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의 권리가 이 그림을 그려라, 나의 그림을 그려주세요 라고 하는 이 요구하는 권리를 병이라는 자의 허락 없이 을에게 권리를 양도한다든가, 권리를 양도라는 표현은 이제 권리를 넘기는 걸 양도라고 표현을 해요. 이게 양도한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제한이 있어요. 적어도 병이 사람 바꿔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동의가 내려져야만이 사람이 바꿔질 수 있다. 이 개념을 생각하면은 양도에 있어서도 제한이 있다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런 내용을 점검을 했고, 그 결과 갑과 을 사이에서 갑과 병 사이에서 그림이 그려져 가지고, 이제 병으로부터 갑에게 그림이라는 것이 이전이 되면, 그림이라는 물건이죠, 이게. 물건이 인도를 해주면은, 이 갑이라는 사람은 이제 물건인 그 그림과 갑 사이의 관계가 맺어져요. 그래서 이 갑이라는 사람과 물건 사이에 관계를 맺게 되고, 이때는 사람이 물건과 어떤 커뮤니케이션, 서로 대화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물건을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것, 이걸 지배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갖게 되면 갑이라는 사람은 이것을 을에게 그림 자체를 이전시키는 것, 그림을 넘겨주는 것. 그럼 그림을 넘겨준다는 말은, 그림이 이제 갑이 돈 주고 그림을 그려서 받았으니까 이 물건 누구 거예요? 갑의 거죠.
자기 물건을 누구에게나 줄 수 있다고 말이에요. 누구에게나 줄 수 있고 또 그걸 없애버릴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우리에게 주는 이 그림을 넘겨주는 양도하는 것, 이것은 병에게 제한을 받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죠. 관계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사람 대 사람 사이의 관계인 채권은 그 채권이라는 권리를 넘길 때에는 제한을 받아. 그렇죠. 그런데 물건을 넘길 때에는 제한을 안 받는다는 거야. 이 두 개가 특성이 우리가 일상에서 볼 때는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은 권리의 속성으로 볼 때 채권은 권리를 이전시키는데 제한이 있지만 물건은 권리를 이전시키는데 제한이 없더라. 이런 것이 중요한 특징이고, 여기서 보여지는 이 단어, 지배한다라는 이런 단어들이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특징이죠. 그래서 여기서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이 아니고 물건이에요. 물건은 사람이 물건을 지배하는 관계, 물건을 지배하는 관계, 이것을 이제 물건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야기를 조금 진행을 시키자면은 우리나라의 민법의 제도는 물건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느냐,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대표적으로 완전 물건이라고 표현하는 것. 다시 말해서 물건 그러면은 대표 선수로 딱 떠오르는 것. 우리가 지금 계약을 쭉 풀어나가면서 주로 이제 물건을 사는 매매 계약을 중심으로 풀어나가죠.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민법상의 물건에 관한 권리, 거기서 대표 주자를 딱 먼저 내세운 게 뭐냐면 소유권이에요. 소유권. 이 소유권이라는 것이 물건의 대표 주자인데, 이 소유권은 우리 인간의 역사 중에서 인간이 갖고 있는 욕망을 그대로 반영시켰던 권리라고요. 이 권리가. 잠깐 옛날 이야기를 잠깐 하면, 소유권이라는 이 제도는 언제쯤부터 생겼을까요? 1번 2000년, 2번 3000년, 300년, 3번 100년, 4번 50년. 몇 번부터 생겼을까요? 이 소유권이라는 권리 제도가 만들어지는 건요, 100년밖에 안 됐어요. 이상하죠? 그때는 소유권 개념이 없었냐? 예. 소유권이라는 개념은 없었어요. 내 거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었어도 그것이 하나의 권리로 만들어지는 개념은 100년밖에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 소유권이라는 자기 소유에 대해서 침해를 받지 않고, 내 건 내 마음대로 좀 쓰자. 내가 장사하는데 물건 내가 100만 원에 팔든 100원에 팔든 그건 내 마음 아니냐? 이러한 개념이 생긴 게 100년밖에 안 되는데, 이 간단한 개념을 얻기 위해서 우리 인류는 엄청난 대가를 치렀어요. 그것이 전쟁이고 혁명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면서 쟁취했던 것이 이른바 근대 시민혁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대 시민혁명할 때 이 시민이라는 단어를 참 기초하게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은, 지금 우리 도시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상공인 계층, 물건을 만들고 팔고 했던 상공인 계층들이 그 영주들에게 수탈을 당하다 보니까 자기 물건에 애착이 강해지는 거야. 그것 때문에 혁명을 일으키고 봉건 왕정을 무너뜨리고, 속된 말로 민주라는 개념에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자본주의가 발달하고, 그때부터 나왔던 개념이 소유권 개념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프랑스 대혁명이랄지, 심지어 여러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미국의 독립운동의 일종의 그것도 미국의 독립혁명인데, 그 독립운동의 전문에 보면은 반드시 빠지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소유권의 절대라는 거예요. 내 소유물은 어느 누구도, 심지어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하나님도 내 소유물을 침해하지 못한다 라는 대원칙을 선언을 해요. 감히 오만하게도. 하나님이 그래? 나 너 소유물 안 가져가는데 널 죽여버릴 거야. 그럼 죽어버리면 소유권이 필요 없겠죠. 그런 식의 이제 철학적 개념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소유권 절대라는 사상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소유권은 그 대상이 뭘로부터 시작이 되느냐? 처음에 소유권은 권리 개념을 만들어낼 때 이 대상은 물건이라고요. 물건을 대상으로 해서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물건 그러면은 이 분필 물건이죠. 이 교탁 물건이죠. 그럼 여러분이 보이는 전등 말고 이 밝은 전기는 물건일까요,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 느낄 때 물건은 눈에 보이고 딱딱하고 호주머니에 넣고 뭐 또 하다못해 땅, 뭐 건물 이런 게 물건처럼 보이죠. 이건 당연히 물건이고 전기도 물건이에요. 그럼 전파는 어떨까요? 전기가 물건이면 전파는 물건 아닐까요? 그것도 물건 같죠? 근데 그건 물건이 아니에요. 물건을 훔치면 도둑놈이 되죠. 그렇죠. 남의 물건 싹 훔치면 도둑놈이 되잖아요. 근데 갑시기가 어느 날 아침에 농사 짓는 갑시기가 아침에 딱 일어나 보니까 내 소 우렁이가 꾸벅꾸벅 조는 거야. 평소에 안 졸던 녀석이 이 자식이 왜 조나. 그래서 그날 밭일을 하려고 봤더니 얘가 조은이라고 밭일을 못해. 그래서 그날은 밭일을 못하고 이제 갖다 놨더니 그 다음날도 조네. 그래서 새벽녘에 혹시 뭔 일 있나 밤에 얘가 우렁이가 이게 밤에 마실 나가서 우순이 만나고 오나 싶어가지고 밤에 이렇게 봤더니 옆집 을식이가 우렁이를 데리고 나가는 거야. 데리고 나가가지고 밤새 집앗을 갈아요. 내 우렁이를 갈아놓고 데려다가 그래놓고 가서 또 내 외양간에다 우렁이를 갖다 놔. 소를 훔친 건 아니야. 근데 우렁이의 힘을 훔쳤잖아. 그러니까 다음날 갑시가 와갖고 을식이고 야 이 도둑놈아 내 소를 왜 함부로 써? 그랬더니 내가 네 소 훔쳤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건을 훔치면 도둑놈인데 소를 훔친 것도 아니고 단지 소의 힘만 갖다 쓴 거야. 근데 나는 내 입에서 도둑놈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도둑놈은 너 그래도 도둑놈이지. 이렇게. 이 개념이 참 모호해지더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같이 농경사회국가에서는 도둑놈, 도둑님 이들을 처벌할 필요성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건의 개념을 넓히기 시작해요. 60년대에 우리나라의 전기가 부족했던 시절에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외갓집이 조금 잘 살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집에 외갓댁에 가면은 형광등이 있었어요. 전기가. 밤 7시 되면은 전기가 들어왔다가 10시인가 9시 반 되면 사인을 한번 울고 전기가 꺼지는데 그때 이 전기를 여름 벽 있잖아요. 벽에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위에 천장에다가 형광을 이렇게 놨어. 이쪽 방, 이쪽 방. 형광등 하나에 쓰는 거죠. 그만큼 전기가 귀했던 그 시절에 전기가 안 들어오고 단전되어 있는 그 순간에 전기줄을 딱 따가지고 내 집에도 옆집에 전기를 쓴다면 도둑놈 아닐까? 그래서 전기도 물건으로 만든 거예요. 물건을 훔치면 도둑놈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 민법전에는 이 물건 개념을 유체물, 전기, 그 다음에 관리가 가능한 자연력이라는 거죠. 나는 고생해가지고 물레방아를 만들어 놨어. 물레방 쿵쾅 치는데 밤에 가서 보면은 누가 이렇게 떡방아를 찍어놓고 간단 말이에요. 그럼 물레방아에 물이 떨어진 힘에 방아 도는 거 그거 좀 잠시 쓰는 게 도둑놈이냐. 그 시절은 그걸 도둑놈을 만들고 싶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관리가 가능한 자연력도 물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유체물 중에서도 우리 몸뚱 안에 있는 게 유체물인데 사람 몸도 그러면 물건이냐 유체물이니까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신체 외적에 있는 것으로서 이것도 관리가 가능해야 돼요. 하늘에 있는 달이나 별은 유체물이지만 관리가 불가능하니까 그건 물건이 아니겠죠. 이런 식으로 전기도 관리가 가능하면 물건이 되지만 이때 당시에는 전파 개념이 없었을 때예요. 라디오라는 것도 한 집에서 틀어놓고 나면은 동네 사람들이 다 듣던 시대니까 전파 개념도 없었던 시대에는 전파를 물건으로 넣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이것이 60년 동안 흘러가다가 근 한 10여 년 전에 우리나라 이주 노동자들이 막 들어올 무렵에 방글라데시 노동자가 집이 너무나 보고 싶으니까 사장님이 쓰고 있는 핸드폰을 이렇게 가져다가 핸드폰을 훔친 건 아니에요. 잠시 사장님이 자리에 없는 사이에 그걸 딱 들고 자기 집에 전화를 한 거야. 이 바보 같은 사람이 그 찍힌 줄 모르고. 그래갖고 자기 집에 방글라데시 1시간 동안 전화를 했어. 그 핸드폰을 갖다 놨단 말이에요. 핸드폰 훔친 건 아니죠. 근데 이제 사장님이 나중에 보니까 휴대폰 값이 100만 원이 넘어 나온 거야, 이게. 누가 썼느냐 했더니 알아봤더니 방글라데시네. 우리 공장에 방글라데시 노동자 그 친구밖에 없어. 얘를 도둑놈으로 경찰에 고발했단 말이에요. 경찰이 이거 도둑놈 아닌가 하고 검찰에 또 옮겼더니 검사도 이건 처벌해야 되는 게 아닌가? 물론 검사도 사법고시를 공부했기 때문에 조금 애매하지만 법원에 넣었더니 법원이 무죄다 그랬어요. 왜? 도둑놈으로 처벌할 근거 규정이 없는 거야. 전파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부랴부랴 만든 게 정보통신기기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요.
그래서 남의 이제 핸드폰을 함부로 쓰잖아요. 그러면 정보통신기기 부정사용죄는 처벌로 받아도 도둑놈으로 절도죄로는 처벌을 안 받아. 이 개념 자체가 바로 물건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개념에서 조금 더 벗어나서 법률적 개념이기도 해요. 그래서 물건은 이런 건 물건인데, 그렇다면 이 소유권 대상이 되는 이 물건이 세상의 모든 물건이 내게 될 수 있을까요? 될 수는 있겠지만 이 순간에 세상의 모든 물건은 내 거다 이럴 수는 없죠. 또 심지어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이 여러 개가 있으면은 이거 전부 내 것하고 하더라도 이것도 내 것, 이것도 내 것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건은 내 것이 되려면은 현재 있는 물건이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 저것 구별할 수 있는 특정된 물건이어야 되는 거예요. 막연하게 앞으로 생길 아파트는 내 것이라고 안 돼요. 내가 아파트를 내 것으로 할 수 있는 기대는 있다고요. 분양권이라는 기대권은 갖고 있어도 그것이 내 소유권은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소유권이 되려면 소유권이란 물건이긴 하지만 소유권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이것은 현재 존재하는 물건이어야 되고 이것은 특정된 그러한 물건일 때만이 소유권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중개사 시험 문제 18회 때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은 아파트 분양권은 소유권의 대상이 된다고 문제가 나왔어. 근데 분양권은 물건 아니죠. 분양받을 권리잖아. 그건 소유권의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파트 분양권은 내 소유다. 그 말은 성립이 안 되느냐? 그 말은 성립이 돼. 잘 들어야 돼요. 그건 내 소유다와 그것에는 내 소유권이 있다는 말은 다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책을 썼어요. 뭐 소설을 한 권을 썼다. 그러면은 소설에 들어있는 내용, 소설에 있는 내용은 저작권이라는 권리예요. 그건 소설가한테 있다고요. 여러분이 소설 책을 샀잖아. 그러면 그 책은 여러분 거지만 소설에 들어있는 내용은 여전히 소설가의 거예요. 이걸 저작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소설가가 저작에 관한 내용한테 나한테는 소유권이 있다 말을 하느냐? 그 말은 안 해.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소유권은 오로지 대상이 물건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작물, 저작에 관한 그 정신적인 저작에 관한 내용은 저작권이라는 이름을 따로 붙이지 그걸 소유권이 있다고 안 붙이는 거예요. 아파트 분양권도 마찬가지예요. 분양에 관한 기대권은 내가 소유하고 있어요. 아파트 분양에 관한 기대는 내 소유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은 나한테 소유권이 있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소유한다와 소유권이 있다는 말은 다른 말이에요. 소유권은 대상이 물건이고 현재 존재하고 특정된 물건에 하나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소유권의 내용을 봤더니 이제 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내용을 봤더니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사용하죠. 사용을 하다 보면 이익도 얻죠. 이걸 수익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한테 주거나 물건을 버릴 수도 있고 그런 것을 우리는 처분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유권의 내용을 가만히 봤더니 사용, 수익, 처분이 있더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에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볼펜 쓰고 계시죠? 여러분 건 맞습니까? 소유권 좀 보여주세요. 저한테 여러분 거라며 그 소유권을 좀 보여줘야지. 아, 볼펜 보여주지 말고 물건을 보여주지 말고 소유권을 보여달라고요. 어때요? 안 보여지죠? 그럼 물건이지 소유권을 보여달라니까. 소유권은 안 보여요. 뭐냐? 관념적이란 말이에요. 이건 내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소유권에 이런 사용, 수익, 처분이나 이런 것도 특징이 이것은 관념적 특징을 갖고 있는 거야.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내 거라고 당신 거란 걸 보여줘봐 그러면 쓱 들어주면 에이 물건 말고 그러면 조금 이제 그 응용력이 뛰어난 사람은 사용, 수익, 처분. 자, 여러분 쓰고 계시죠? 이제 여러분 물건 쓰고 있잖아요. 사용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볼 때는 아니야. 처분하고 있는 거지. 잉크 처분하고 있잖아. 그런가요? 에이, 그것도 아니야. 처분을 통해서 이익을 얻고 있잖아. 보세요. 어떤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한다는 것이 이건 사용하는 거다. 이건 처분하는 거다. 이건 수익을 얻는 거다라고 명백하게 구분돼서 보이지가 않아요. 내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 곧 처분하고 있는 것은 모양새이기도 하고 그걸 통해 이익을 얻고 있는 모양새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용수익 처분이라는 내용 자체는 섞어져 있는 거예요. 이거. 혼인성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혼인성이라 배웠는데 제가 여러분이 이제 저한테 이렇게 배워놓고 이제 볼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어디 이제 집에 가셔가지고 그래 소유권 내가 사용수익 처분하는 건 혼일적이야. 그래서 집에 가서 엄마 지금 볼펜으로 처분하고 있거든. 그러면은 애들이 뭐라고요? 엄마가 학원 다니는데 드디어 정신 이상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에요. 물건을 쓰고 있다, 사용하고 있다고 말하는 게 대표적인 거죠, 그게. 남한테 줄 때, 그거 처분해버려서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물건의 대표적 속성을 끄집어다가 우리가 사용한다, 수익한다, 처분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고, 원래 내용은 섞어져 있죠. 근데 내 물건을 오늘 아침에 이제 여러분 바쁘게 오셔가지고 필기를 하려고 하는데 볼펜을 안 가져와서 옆에 분에게 볼펜 잠깐만 빌립시다. 1시간만 빌립시다. 그래서 빌려준단 말이에요. 자, 빌려줬으면은 그 사람에게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사용하라고 빌려주는 거죠. 그게 돈 주고 빌려주든 돈 안 받고 빌려주든 빌려줘요. 빌려준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사용을 하고 그걸 통해서 이익을 얻겠죠. 수익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 사람에게는 여전히 소유권이라는 개념은 자기 물건이라는 것은 있잖아요. 이 사람 빌린 사람이고. 근데 잘 썼습니다 하고 돌려줘요. 그러면 다시 이 사람에게 사용 수익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자기가 갑이라는 사람이 그에게 빌려준 상황에서는 그 물건 직접 사용 수익이 가지는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만약에 돈을 받는다면 간접적으로 쓰고 있는 거고 돈 안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빌려줬다가 돌아오면은 자기 사용 수익 처분 속에 들어오는 거야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걸 탄력성이라고 그래요. 권리 자체가 사용 수익 처분에 의해서 사용 수익 부분이 잘라져서 마치 남에게 넘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다가 내가 돌려받으면 그것이 나한테 다시 돌아오거든. 그러니까 볼펜에 있는 용수철처럼 튕기면은 팅 하다가 다시 딱 제대로 돌아오듯이 이런 식으로 탄력적이라는 거예요. 권리 자체가. 이런 것을 탄력성이라 불러요. 소유권은. 여기서 이런 관념적 특징들이 있는데 이런 것이 있다 정도만 생각을 하고 이건 시험용은 아닙니다. 이런 성격들이 있다. 교과서에 써져 있지만 바로 이러한 특징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 민법에는 소유권을 중심으로 해서 물건에 관한 권리를 일반적으로 설명한 다음에 여러분이 흔히 말하는 사용과 수익의 측면만 떼어서 갑이 을에게 사용 수익에 대해서 써봐라 라고 전적으로 빌려주게 되면 그 물건을 빌려주게 되면 빌려받는 사람은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용이익할 수 있는 다른 사람보다 주인에게 빌려받았기 때문에 빌려받은 나는 주인을 포함해 다른 사람보다 그 물건을 먼저 사용하고 쓸 수 있다라는 용익에 관한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갖게 돼요. 이걸 용익물권이라고 부르고 처분이라는 것은 잠정적으로 처분의 가능성을 갑이 을에게 떼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갑이 을에게 돈을 빌리는데 을이 너 돈 못 갚으면 어떻게 할래? 그렇게 나오니까 만약에 내가 돈을 못 갚으면 이 물건 네가 가져도 좋고 이 물건 네가 처분해가지고 그 돈으로 바꿔도 좋다. 만약에 돈을 못 갚으면 지금 당장 하란 말이 아니라 만약에 못 갚으면 이게 잠정적으로 이런 식으로 처분의 가능성을 잠정적으로 줌으로써 자기가 빌린 돈을 갚겠다라는 약속을 단단하게 보장하는 이걸 담보라 그래요. 단단하게 보장하는 이 담자가 맡을 담자거든요. 맡겨두고 보장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단단하게 보장을 하는 의미에서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져가면 이걸 담보물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용수익 처분에 관한 소유권을 중심으로 해서 일반적인 물건에 관한 속성을 배우고 그 물건에 관한 속성을 통해서 물권의 개념을 먼저 일반적인 내용을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중에 떼어가지고 용익에 관한 내용, 담보에 관한 내용을 구별해서 배워보는 거죠. 그렇지만 이 용익물권이나 담보물권도 소유권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특성인 아까 내 물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지배할 수 있다는 그 개념처럼 용익물권자라고 하는 사람도 속된 말로 전세권자도 여러분 지금 좀 어려운 개념이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말하는 전세하고는 달랍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배우신 민법상 배울 전세권이라는 이 개념도 전세권을 가진 사람은 주인으로부터 전세권 등기 쳐가지고 자기 일단 3년이든 4년이든 전세권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마음대로 그 물건을 타인에게 처분만 못하지
속된 말로 지물건처럼 쓸 수 있어요. 내용도 바꾸고 벽도 쳐내고 나중에 돌려줄 때 원상의 회복만 시켜주면 되는 거야. 그냥 내 마음대로 쓰는 거라고요, 전세권은. 근데 우리가 아파트 빌리는 전세는 그렇게 안 되죠. 한마디로 말하면 못질 한 번도 제대로 못 하잖아요. 아파트 전세로 임대로 살면. 그걸 임대차라고 하는 이유가 그 권리의 속성을 가만히 보면은 전세권과는 판이하게 다른 속성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배우시게 될 건데 전세와 전세권은 달라요. 다르다는 것을 차분히 배우게 될 겁니다. 근데 어찌됐든 물권은 내 소유물은 내 것 내 맘대로 하듯이 만약에 전세권자도 물권을 가진 사람이라면 제한된 범위지만은 자기 맘대로 하는 거야. 내 물건 내 맘대로 남에게 처분하듯이 전세권자도 물권이라는 권리를 갖는 자라면 그 전세권이라는 권리 자체를 다른 사람에게 맘대로 줄 수가 있어요. 주인 동의 없이. 우리 아파트 전세는 안 그러죠. 아파트 전세는 내 맘대로 또 사람에 들여서 내주고 그러면 당장 주인이 열받는다고요. 근데 전세권은 안 그래요. 그럴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생각해도 아파트 전세하고 민법에서 배우는 전세권하고 뭔가 좀 다르긴 다르죠. 그것이 물권이라는 속성 때문이에요. 물권이라는 속성을 그때 가서 이해를 하게 될 텐데 지금 여러분 물권의 속성을 배울 때는 소유권은 대상의 물건이고 내용은 사용수익 처분인데 그것보다 좀 더 앞서 생각해야 될 것은 내 건 내 맘대로 누구에게나 줄 수 있고 내 맘대로 쓸 수 있고 이 개념을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라고요. 나중에 그것이 이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전세권이나 지상권이나 이렇게 용익물권을 배울 때는 마치 소유권과 비슷하게 한정된 범위지만은 자기 권리 마음대로 넘겨줄 수 있고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도 있고 기간 동안에는 그런 개념들이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스며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민법은 이게 소유권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물권의 개념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난 시간에 배웠던 채권, 복습 내용에서 이제 한 단계 좀 더 나왔는데 채권의 개념, 물권의 개념을 살펴보고 물권의 가장 대표 선수가 뭐라고요? 소유권. 소유권의 대상은 뭐다? 물건이다. 권리는 소유권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파트 분양권에는 소유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말이에요. 분양권이란 기대권이 있어도 아파트 분양권은 나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말해서는 안 돼요. 내 소유자는 마저도 나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이런 개념이 아주 기초 개념이니까 정확하게 생각해 보고 소유권이 이런 내용을 갖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5번째 강의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계약을 통해서 가장 지금 머릿속에 계약이라고 딱 떠오르는 게 있다면 부동산 매매 계약이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매매 계약을 통해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법 그걸 생각해 보되 매매만 통해서 취득하는 것도 아니에요. 보면은 아버지 돌아가시면 상속받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상속받았으니까 오빠 거고 상속받았으니까 내 거고 뭐 나는 상속 못 받고 오빠만 상속받았고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오늘은 그 매매라는 개념과 상속이라는 개념 이 개념에 여러분이 이제 일상에서 알고 있었던 그 내용들을 조금 깨봅시다. 매매를 통해서는 등기 쳐야 되고 상속받았는데 등기해야 갖는가 안 해도 갖는가 이런 개념과 상속의 개념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볼 겁니다. 추우니까 조금만 쉬었다 보십시다. 조금만 쉬었다가 보시죠.